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너무나 많은 걱정으로 잠 못 이룰 때가 있는데요. 일도 사랑도 인간관계도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은 깊어가는데 이런저런 생각들로 잠이 안 오는 그런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도 공감이 되실까요? 오늘은 이렇게 한가득 안고 있는 우리의 걱정과 고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심리학에 기반해서 한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생활 속 심리학 박사로 불리는 황양민 작가님의 한밤중의 심리학 수업이라는 책과 함께 해볼게요. 이 책의 저자인 황양민 작가님은요, 심리학을 그저 대학 교재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론으로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응용해서 도움을 받는 실질적인 도구로 사용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이 책은 심리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흥미롭게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내용이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인생 고민에 대한 답을 얻고 또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해도를 키우고 싶으시다면 오늘 책에서 소개되는 풍부한 사례들로 여러분도 깊은 통찰을 한번 얻어가시기를 바랄게요. 저자는 크게 4가지의 주제를 선정해서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아찾기, 인간관계, 그리고 직장생활, 그리고 사랑, 이렇게 4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오디오북에서는 자아찾기와 인간관계에 관련된 주제 3가지를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현명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심리학을 통해 제시해주는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그 한밤의 조언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시계 태도가 옳은 걸까? 오래전 친구와 미국에 있는 차이나타운에서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찾은 식당은 음식도 늦게 나오고 주문한 것도 빠뜨렸을 정도로 서비스가 엉망이었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맛조차도 형편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팁도 주지 않고 식당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식당 사장은 다짜고짜 우리 앞을 가로막고 훈계를 늘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종업원들이 임금을 너무 적게 받고 있어서 우리가 팁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팁이라는 건 원래 고객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권리로 음식이 맛있으면 많이 내고 맛이 그저 그렇다면 적게 주거나 아예 안 줘도 되는 건데 왜 팁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팁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걸 보아서 식당 사장은 원래 아나무인 같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에게 팁을 주는 걸 거부하면 우리는 영영 식당 밖으로 나가지 못할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던 잔돈을 모두 꺼내서 식탁에 툭 올려놓고 서둘러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의 식당 사장 같은 사람에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식으로 평화적으로 대하게 되면 서비스 질의 향상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평화적으로 보이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왜 사실에 근거해서 시시비비를 논하지 못할까요? 일을 잘못 처리했다고 진심으로 알려주는 건데, 더군다나 잘못한 사람에게 바로잡을 기회까지 주는 건데,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좋은 게 좋은 거지 식으로 나가더라도 응당 필요한 조치는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험악해졌을 때 개선할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평가라는 것도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죠.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적자는 가게가 구매 후기와 평점을 좋게 주는 조건으로 고객 혜택을 내거는데 그게 탐나서 실제로는 별로라고 생각하면서도 거짓으로 좋게 평가해 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건 싫어합니다. 하지만 나는 진심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가짜 평가보다는 진정성이 담긴 부정적인 평가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부정적 평가는 모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나는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더 솔직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익명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학생들로부터 진실한 소리를 더 많이 듣기 위해서입니다. 남의 잘못이나 모자란 점을 어떻게 질책해야 하는가는 그야말로 어렵고도 심오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탄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불평하기로 문제 해결하기. 학교를 졸업한 후에 승무원이 된 제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귀국 후에 후배들과 만난 자리에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불합리한 요구사항을 자신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항공사를 대표하는 일원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게 아니면 승객들의 요구사항은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들어줄 수 없는 요구라면 왜 그런지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면을 달라는 요청이 워낙 많아서 금세 동이 나는 바람에 한 승객의 요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승객은 그녀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따져 물었는데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라면을 끓여주면서 나한테는 끓여주지 않는 거죠? 그녀는 그 승객을 이해시키려고 열심히 설명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공손한 태도로 고객 불편사항 신고서를 꺼내서 승객에게 건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번거로우시겠지만 여기에 불만사항을 기입해 주세요. 선생님께서 제기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가 기꺼이 상부에 알리겠습니다. 저희 승무원들도 기내에 비치하는 라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상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번번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고객이시니 회사 측에서도 고객님의 의견은 눈여겨볼 것입니다. 그러니 번거롭더라도 부탁을 드립니다.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다 보면 진상 고객은 언제든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고객을 직접 대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권익만 지나치게 내세운다면 결국 상처를 받는 건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고객이 과하게 나온다고 해서 경솔하게 처리하면 절대로 안 되며 행동에 나서기 전에 어떻게 하면 품위를 지키며 처리할 수 있는지 또는 상사에게 사전에 자문을 구해볼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는 어디까지 포용해야 할까? 며칠 전에 하교하는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같은 반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땅콩 알레르기로 아이가 고생한 이야기를 하소연했는데요. 아이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서 땅콩만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아이에게 땅콩을 먹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하는 것은 물론 담임 선생님에게도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급식 메뉴에 하필이면 땅콩이 조금 섞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너무나 소량이라 아이도 선생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급식을 먹은 후에 아이는 두드러기로 병원 치료를 받고 무척이나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속상했지만 겨우 그 정도의 일로 선생님을 곤란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어른들의 부주의로 아이에게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아동이 유치원 버스를 타고 등원했다가 차에서 잠들어 사망한 사건도 그런 경우입니다. 교사가 겨우 알아차렸을 무렵엔 아이가 이미 밀폐된 차 안에서 사망한 후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소 고발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을 사소한 실수로 여겨서 용서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이 설령 상대방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일지라도 실제로는 나중에 또 똑같은 실수를 하게 만들어서 누군가를 해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을 통찰하는 찰나의 생각. 무언가를 엄격하게 관리해 본 적이 있다면 그때를 떠올려 봅시다. 그때 실수한 적이 거의 없었나요? 나의 경우는 그렇다입니다. 교수가 되려면 높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했습니다. 또한 내가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비난을 받게 될까봐 항상 조심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고객과 판매자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고객은 엄격하게 살피고 지적하는 입장이니 교사가 될 것이고, 판매자는 가끔 실수를 저질러서 지적을 받는 입장이니 학생이 됩니다. 자, 이제 불평이라는 것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깜빡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제기한 불평을 통해서 이 깜빡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버릇을 바로잡아서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건 독려할 일이죠. 나 자신을 위한 목소리는 언제 내야 할까? 당신과 친구가 같은 음료 가게에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똑같이 타피오카 펄이 든 음료를 샀습니다. 그런데 나의 음료에 든 타피오카 펄은 겨우 5분의 1밖에 안 되고 친구의 음료에는 무려 3분의 1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가게로 돌아가서 점원에게 이 사실을 말할 것인가요? 아니면 불쾌한 기분을 꾹 억누를 것인가요? 또 아니면 원래 유순한 타입이어서 불만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이제 자신을 위한 목소리는 언제 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불만사항 접수는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며칠 전에 패스트푸드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새우 햄버거가 먹고 싶다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주문한 햄버거가 나왔을 때 나는 개수만 확인하고 서둘러 가게를 나왔는데요. 그런데 귀가해서 햄버거 포장지를 열어본 순간 물건을 잘못 줬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소고기 햄버거만 2개 있고 새우 햄버거가 없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둘째에게 오늘은 그냥 소고기 햄버거로 먹을래? 싫으면 아빠가 가게에 전화해서 물건이 잘못 왔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 줄까? 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기분이 상해서 소고기 햄버거는 안 먹겠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나는 패스트푸드점에 전화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자 가게에서는 별 문제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다음에 오시면 저희가 새우 햄버거를 하나 더 드릴게요. 다음 기회는 현재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괜찮으니 지금 새우 햄버거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가지러 갈게요. 매장에서는 나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햄버거 비용은 받지 않고 여기에 프렌치 프라이까지 서비스로 얹어주었죠. 내가 이 이화를 소개한 건 고객의 불만사항이나 불평을 제기해도 부정적인 태도로 응대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어서입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직원이 실수로 손님의 음료수를 넘어뜨린 일이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전에 같은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도 고객으로부터 불만사항이 단 한 차례도 접수되지 않았다면 이 직원은 조심성이 없는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 들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게에 불만을 제기한다면 이 직원에게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주의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실수 연발이던 점원에게 서비스를 받게 되더라도 최대한 조심스러운 태도로 임할 것입니다. 이처럼 불만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개선이 되었다면 그야말로 잘된 일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왜 불만이 있는데도 드러내지 않는 걸까? 왜 많은 사람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게 확실할 때에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걸까요?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신의 생각이 합리적인지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앞서 언급한 타피오카 펄 음료의 예를 들자면 자신이 산 음료 속의 타피오카 펄이 다른 가게보다 적게 들었다고 해봅시다. 이때는 적게 들었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도 가게 특성이나 점원의 단순 실수로 이해할 수 있어서 불만이 있더라도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불만을 드러낸 후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서입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고발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 그리고 학생이 교사의 가르침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과연 불만 사항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교사는 성적 관리라는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안겨준다면 그 학생이 받게 될 성적은 처참할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지적하면 신경을 써야 하는 건 지적된 문제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만 신경을 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을 싫어해서 불만사항을 전달한 거라고 오해를 해서 어떻게든 기회를 봐서 복수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셋째, 어떻게 불만을 드러내야 할지 방식을 몰라서입니다. 유해물질이 장기간 하류로 흘러들어가서 수원이 오염되었고 이 물을 식수원으로 쓰는 사람들의 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난히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이 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만을 제기해야 할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넷째, 누구의 탓인지 몰라서입니다. 외식 후에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이때는 음식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급하게 먹어서 체했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역에서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도둑을 맞은 건지 자신이 흘린 건지 모호할 수 있죠. 위선자가 될 것인가? 솔직한 사람이 될 것인가? 많은 사람이 불평을 자주 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걸 좋지 않게 여깁니다. 나도 이 같은 의견은 인정합니다.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남들에게 반감을 사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분명히 불만스러운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편이 정말로 더 나은 걸까요? 평소에 남자친구에게 불만을 전혀 드러내지 않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폭발해서 한꺼번에 다 쏟아낸다면 과연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순종적인 사람에게 거부감이 덜합니다. 회사에서 자신의 위치가 직원이고 계약직 승분이라면 순종적이고 불평하지 않는 편이 자신에게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위치가 사장이라면 또는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불만을 표시하고 의견을 내는 사람일수록 더 감사하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절대로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심정으로 불만을 제기한 직원을 대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불만이 과연 합당한지 아니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인지 진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불만을 드러내는 사람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불평을 듣거나 고소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강의 중에 어떤 학생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 겸허히 검토합니다. 학생의 지적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합리적인지, 내가 고칠 점은 없는지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학생들과의 토론 수업은 언제나 유쾌한데요. 한 학생은 자신이 2개의 토론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다른 교수님의 수업에서는 입도 뻥끗 못하지만 내 수업에서는 불만이 있으면 바로바로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불만이 꼭 말해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기를 바라며 타인이 제기한 불만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보다 경험이 적다고 해서 그들의 제안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본받을 장점이 있고 나름의 독특한 관점도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주류 지식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지금까지도 지구의 모양을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언가 잘못된 것 같고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개선해 줄 수 있을지, 그 일이 더 잘 되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도 생각해 봅시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식의 태도가 옳은 걸까? 오래전 친구와 미국에 있는 차이나타운에서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찾은 식당은 음식도 늦게 나오고 주문한 것도 빠뜨렸을 정도로 서비스가 엉망이었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맛조차도 형편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팁도 주지 않고 식당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식당 사장은 다짜고짜 우리 앞을 가로막고 훈계를 늘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종업원들이 임금을 너무 적게 받고 있어서 우리가 팁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팁이라는 건 원래 고객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권리로 음식이 맛있으면 많이 내고 맛이 그저 그렇다면 적게 주거나 아예 안 줘도 되는 건데 왜 팁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팁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걸 보아서 식당 사장은 원래 아나무인 같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에게 팁을 주는 걸 거부하면 우리는 영영 식당 밖으로 나가지 못할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던 잔돈을 모두 꺼내서 식탁에 툭 올려놓고
서둘러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의 식당 사장 같은 사람에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식으로 평화적으로 대하게 되면 서비스 질의 향상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평화적으로 보이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왜 사실에 근거해서 시시비비를 논하지 못할까요? 일을 잘못 처리했다고 진심으로 알려주는 건데, 더군다나 잘못한 사람에게 바로잡을 기회까지 주는 건데,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좋은 게 좋은 거지 식으로 나가더라도 응당 필요한 조치는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험악해졌을 때 개선할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평가라는 것도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죠.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적자는 가게가 구매 후기와 평점을 좋게 주는 조건으로 고객 혜택을 내거는데 그게 탐나서 실제로는 별로라고 생각하면서도 거짓으로 좋게 평가해 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건 싫어합니다. 하지만 나는 진심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가짜 평가보다는 진정성이 담긴 부정적인 평가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부정적 평가는 모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나는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더 솔직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익명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학생들로부터 진실한 소리를 더 많이 듣기 위해서입니다. 남의 잘못이나 모자란 점을 어떻게 질책해야 하는가는 그야말로 어렵고도 심오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탐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불평하기로 문제 해결하기. 학교를 졸업한 후에 승무원이 된 제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귀국 후에 후배들과 만난 자리에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불합리한 요구사항을 자신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항공사를 대표하는 일원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게 아니면 승객들의 요구사항은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들어줄 수 없는 요구라면 왜 그런지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면을 달라는 요청이 워낙 많아서 금세 동이 나는 바람에 한 승객의 요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승객은 그녀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따져 물었는데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라면을 끓여주면서 나한테는 끓여주지 않는 거죠? 그녀는 그 승객을 이해시키려고 열심히 설명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공손한 태도로 고객 불편사항 신고서를 꺼내서 승객에게 건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번거로우시겠지만 여기에 불만사항을 기입해 주세요. 선생님께서 제기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가 기꺼이 상부에 알리겠습니다. 저희 승무원들도 기내에 비치하는 라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상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번번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고객이시니 회사 측에서도 고객님의 의견은 눈여겨볼 것입니다. 그러니 번거롭더라도 부탁을 드립니다.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다 보면 진상 고객은 언제든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고객을 직접 대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권익만 지나치게 내세운다면 결국 상처를 받는 건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고객이 과하게 나온다고 해서 경솔하게 처리하면 절대로 안 되며 행동에 나서기 전에 어떻게 하면 품위를 지키며 처리할 수 있는지 또는 상사에게 사전에 자문을 구해볼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는 어디까지 포용해야 할까? 며칠 전에 하교하는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같은 반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땅콩 알레르기로 아이가 고생한 이야기를 하소연했는데요. 아이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서 땅콩만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아이에게 땅콩을 먹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하는 것은 물론 담임 선생님에게도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급식 메뉴에 하필이면 땅콩이 조금 섞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너무나 소량이라 아이도 선생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급식을 먹은 후에 아이는 두드러기로 병원 치료를 받고 무척이나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속상했지만 겨우 그 정도의 일로 선생님을 곤란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어른들의 부주의로 아이에게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아동이 유치원 버스를 타고 등원했다가 차에서 잠들어 사망한 사건도 그런 경우입니다. 교사가 겨우 알아차렸을 무렵엔 아이가 이미 밀폐된 차 안에서 사망한 후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소고발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을 사소한 실수로 여겨서 용서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이 설령 상대방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일지라도 실제로는 나중에 또 똑같은 실수를 하게 만들어서 누군가를 해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을 통찰하는 찰나의 생각. 무언가를 엄격하게 관리해 본 적이 있다면 그때를 떠올려 봅시다. 그때 실수한 적이 거의 없었나요? 나의 경우는 그렇다입니다. 교수가 되려면 높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했습니다. 또한 내가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비난을 받게 될까봐 항상 조심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고객과 판매자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고객은 엄격하게 살피고 지적하는 입장이니 교사가 될 것이고, 판매자는 가끔 실수를 저질러서 지적을 받는 입장이니 학생이 됩니다. 자, 이제 불평이라는 것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깜빡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제기한 불평을 통해서 이 깜빡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버릇을 바로잡아서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건 독려할 일이죠. 나 자신을 위한 목소리는 언제 내야 할까? 당신과 친구가 같은 음료 가게에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똑같이 타피오카 펄이 든 음료를 샀습니다. 그런데 나의 음료에 든 타피오카 펄은 겨우 5분의 1밖에 안 되고 친구의 음료에는 무려 3분의 1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가게로 돌아가서 점원에게 이 사실을 말할 것인가요? 아니면 불쾌한 기분을 꾹 억누를 것인가요? 또 아니면 원래 유순한 타입이어서 불만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이제 자신을 위한 목소리는 언제 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불만사항 접수는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며칠 전에 패스트푸드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새우 햄버거가 먹고 싶다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주문한 햄버거가 나왔을 때 나는 개수만 확인하고 서둘러 가게를 나왔는데요. 그런데 귀가해서 햄버거 포장지를 열어본 순간 물건을 잘못 줬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소고기 햄버거만 2개 있고 새우 햄버거가 없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둘째에게 오늘은 그냥 소고기 햄버거로 먹을래? 싫으면 아빠가 가게에 전화해서 물건이 잘못 왔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 줄까? 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기분이 상해서 소고기 햄버거는 안 먹겠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나는 패스트푸드점에 전화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자 가게에서는 별 문제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다음에 오시면 저희가 새우 햄버거를 하나 더 드릴게요. 다음 기회는 현재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괜찮으니 지금 새우 햄버거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가지러 갈게요. 매장에서는 나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햄버거 비용은 받지 않고 여기에 프렌치 프라이까지 서비스로 얹어주었죠. 내가 이 이화를 소개한 건 고객의 불만사항이나 불평을 제기해도 부정적인 태도로 응대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어서입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직원이 실수로 손님의 음료수를 넘어뜨린 일이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전에 같은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도 고객으로부터 불만사항이 단 한 차례도 접수되지 않았다면 이 직원은 조심성이 없는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 들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게에 불만을 제기한다면 이 직원에게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주의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실수 연발이던 점원에게 서비스를 받게 되더라도 최대한 조심스러운 태도로 임할 것입니다. 이처럼 불만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개선이 되었다면 그야말로 잘된 일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왜 불만이 있는데도 드러내지 않는 걸까? 왜 많은 사람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게 확실할 때에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걸까요?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신의 생각이 합리적인지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앞서 언급한 타피오카 펄 음료의 예를 들자면 자신이 산 음료 속의 타피오카 펄이 다른 가게보다 적게 들었다고 해봅시다. 이때는 적게 들었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도 가게 특성이나 점원의 단순 실수로 이해할 수 있어서 불만이 있더라도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불만을 드러낸 후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서입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고발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 그리고 학생이 교사의 가르침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과연 불만 사항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교사는 성적 관리라는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안겨준다면 그 학생이 받게 될 성적은 처참할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지적하면 신경을 써야 하는 건 지적된 문제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만 신경을 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을 싫어해서 불만사항을 전달한 거라고 오해를 해서 어떻게든 기회를 봐서 복수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셋째, 어떻게 불만을 드러내야 할지 방식을 몰라서입니다. 유해물질이 장기간 하류로 흘러들어가서 수원이 오염되었고 이 물을 식수원으로 쓰는 사람들의 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난히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이 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만을 제기해야 할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넷째, 누구의 탓인지 몰라서입니다. 외식 후에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이때는 음식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급하게 먹어서 체했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역에서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도둑을 맞은 건지 자신이 흘린 건지 모호할 수 있죠. 위선자가 될 것인가? 솔직한 사람이 될 것인가? 많은 사람이 불평을 자주 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걸 좋지 않게 여깁니다. 나도 이 같은 의견은 인정합니다.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남들에게 반감을 사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분명히 불만스러운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편이 정말로 더 나은 걸까요? 평소에 남자친구에게 불만을 전혀 드러내지 않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폭발해서 한꺼번에 다 쏟아낸다면 과연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순종적인 사람에게 거부감이 덜합니다. 회사에서 자신의 위치가 직원이고 계약직 승분이라면 순종적이고 불평하지 않는 편이 자신에게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위치가 사장이라면 또는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불만을 표시하고 의견을 내는 사람일수록 더 감싸안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절대로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심정으로 불만을 제기한 직원을 대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불만이 과연 합당한지 아니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인지 진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불만을 드러내는 사람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불평을 듣거나 고소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강의 중에 어떤 학생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 겸허히 검토합니다. 학생의 지적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합리적인지, 내가 고칠 점은 없는지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학생들과의 토론 수업은 언제나 유쾌한데요. 한 학생은 자신이 2개의 토론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다른 교수님의 수업에서는 입도 뻥끗 못하지만 내 수업에서는 불만이 있으면 바로바로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불만이 꼭 말해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기를 바라며 타인이 제기한 불만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보다 경험이 적다고 해서 그들의 제안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본받을 장점이 있고 나름의 독특한 관점도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주류 지식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지금까지도 지구의 모양을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언가 잘못된 것 같고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개선해 줄 수 있을지, 그 일이 더 잘 되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도 생각해 봅시다. 사람 간의 교류, 서로의 감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이 답답하고 우울했을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유학 온 이들은 방학 때 잠시 귀국하면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2년 동안 아예 고향집에 가지 않았는데요. 많은 이가 가족, 친구와의 생이별로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나 역시
영국에서 유학할 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몇 년 동안 가족들과 제대로 만나거나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임종을 지키지 못해서 그때만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교류할 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구애받지 않는 편입니다. 10여 년 전 지금의 아내와 장거리 연애를 할 때에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서로의 감정을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제대로 만날 수 없는 몇몇 친구들과도 인터넷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어서 서로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인터넷이 가진 즉시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친구들과 그때그때의 취향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과 교류할 때 왜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걸까요? 이건 심리학적 측면인 애착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애착 유형은 엄마와 9개월에서 18개월 된 영아를 데리고 진행한 낯선 상황 실험에서 유래했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어느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에게 방 안을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합니다. 잠시 후 낯선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엄마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아이만 남겨두고 엄마는 방 밖으로 나가고 아이와 낯선 사람만 남게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엄마가 다시 방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진행된 실험에서 연구진들은 아이가 엄마와 교류하는 모습을 통해서 애착 유형을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애착 유형은 사람 간 상호작용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안정 애착에 속하는 사람은 사람들과 교류할 때 플랫폼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안정 애착 유형의 사람은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사람들과 잘 지냅니다. 연락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불안정 회피 애착에 속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애착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가 큽니다. 특히 대인 기피증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하는데요. 대인 기피증이 있으면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직접 만나 교류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온라인 교류가 더 편하죠. 불안정 저항 애착에 속하는 사람은 타인과 교류할 때 온라인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 유형은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면 오프라인에서의 애착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접 만나야 하는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는 친밀도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친밀할수록 어떻게든 온라인으로도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온라인상으로도 관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친한 사람과 전혀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서로의 관계가 원래 견고해서 비록 한동안 만나지 못하더라도 관계나 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뿐입니다. 요즘 적잖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1년에 한두 차례 찾아뵙는데 만남의 빈도가 낮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가 서로 낯선 관계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연락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은 신속하고 편안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직접 만나고 싶어 합니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활동, 이를테면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대면 수업이 필요합니다. 장거리 연애 중인 연인도 계속해서 떨어져 있을 수만은 없으며 나중에는 서로 얼굴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접 만나서 교류하는 것은 왜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접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고 서로의 채취를 느끼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은 공감대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엄마가 신생아를 품에 안으면 아이는 엄마의 심장 소리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연구를 통해서도 평소 사람들과 신체 접촉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 남과 신체 접촉을 하게 되면 고독감이 사라진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신체 접촉과 인간의 심리적 행복감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 접촉은 심리적인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생리적인 건강 상태도 좋게 해줍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 연구팀에서 400여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2주 동안 그들에게 있었던 사교 활동 및 타인과의 포옹 빈도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타인과 비교적 자주 포옹하는 사람에게는 질병 징후가 비교적 낮았습니다. 즉, 포옹이 면역력을 높이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인과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사실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스킨십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상대방의 진중함과 현실감이, 기침 소리가, 늘 뿌리는 향수 냄새가 낯설지 않고 익숙하며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존재감이 낮아 보이지만 종종 과거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요소로도 작용하는데요. 특히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추억을 상기시키도록 하는 것은 온라인 교류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둘째, 직접 만나야 즉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상대방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전에 상대방이 보일 반응, 현재 상대방의 상태, 자신이 쓰려는 표현이 합당한지 여부부터 잘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교류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사전 점검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답글을 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록 화상통화 중이라고 해도 직접 만났을 때처럼 상대방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인 상태에서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프라인에서 소통을 할 때에도 완전히 다 터놓고 대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요. 만약 단순히 음성통화 중이라면 상대방은 수화기 너머에 있는 사람의 표정이며 몸동작은 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목소리만으로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생각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목소리는 상냥하고 친절하지만 실제로는 나와의 대화가 지루하고 짜증이 나서 찡그린 얼굴로 억지로 대화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화상통화가 음성통화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제한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동안에는 가끔 자신의 어떤 의도가, 그것도 주관적으로는 의식하지 못한 의도가 언어 외의 통로를 타고 흘러나와서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페로몬이나 애정의 호르몬인 옥시토신 등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방출되어서 주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직접 만나서 교류하고 소통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메타버스 시대로의 전환을 앞둔 지금,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현실을 모방한 메타버스만 만들려고 할 게 아니고 말입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해도 일부는 원래 방식을 대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겠죠.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모두가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언어와 영상을 합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 친구와 교류하는 것이 이제 더는 블랙미러 같은 공상과학 드라마에서나 등장하는 줄거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방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응할 준비부터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